2020년 9월 코펜하겐의 3명의 유전학자는 이해할 수 없는 데이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아쇼트 마르가리안 박사, 다니엘 로슨 박사, 마틴 시코라 박사는 오크니 제도에서 발견된 모두가 바이킹 전사의 무덤이라고 추정하는 곳에서 추출한 DNA를 분석하는 작업을 막 마친 참이었습니다. 무덤에는 검, 창, 은화 등 모든 것이 다 있었다. 전형적인 바이킹, 교과서에 나오는 스칸디나비아 약탈자의 모습이었지만 DNA 검사 결과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이 바이킹은 스칸디나비아 출신이 아니었고 심지어 스칸디나비아 혈통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다. 이 바이킹 전사는 픽트족 출신으로 스코틀랜드 오크니 제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었으며 수천 년 동안 그곳에 살아온 사람들의 후손이었다. 몇 시간 만에 연구팀은 프로젝트 책임자인 에스커 빌레르슬레프 교수에게 고고하게 근간을 뒤흔들 만한 결과를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다. 단순히 한 무덤이 아니라 매장지가 겹겹이 이어져 있었다. 픽트족 DNA를 가진 바이킹, 노르웨이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노르만 전사, 스칸디나비아 검과 함께 묻혔지만 스코틀랜드 음식인 해기스만큼이나 스코틀랜드적인 남자들,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바이킹다운 바이킹들은 사실 바이킹이 아니었다. 이 이야기는 DNA가 1000년 동안 이어져 온 가정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유전학이 바이킹의 스코틀랜드 정복에 실제 바이킹이 많이 관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수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역사상 가장 성공한 바이킹들이 스칸디나비아 혈통이 없어도 바이킹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건 그저 바이킹 역할을 잘 해내는 법뿐이었죠. 자, 그럼 VK200이 무덤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그것은 서기 950년경 오크니 제도의 버코이에서 발견된 중년 남성의 학명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볼 때 이 남자는 바이킹 왕족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보존된 매장이라고 불리는 가장 아끼는 물건들을 모두 함께 묻힌 유골 매장 방식으로 매장되었습니다. 바이킹 용어로 보존된 매장이란 고인의 소중한 물건들을 모두 함께 묻었다는 뜻입니다. 철제창, 뼈 손잡이가 달린 칼, 칼날을 날카롭게 유지하기 위한 흑석 숫돌, 노르드 귀족들이 망토를 고정하는 데 사용했던 구리 합금 고리형 핀,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앵글로색슨 왕 에드먼드의 은화 반 펜이 서기 940년부터 946년경입니다. 이 동전이 결정적입니다. 이로써 이곳은 스코틀랜드에서 발견된 마지막 이교도 바이킹 매장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이킹 시대의 절정기이자 노르드 제국의 전성기였죠. 만약 고전적인 바이킹 전사의 모습을 재현하는 박물관을 만든다면 바로 이런 무덤을 재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DNA를 분석한 결과 존재해서는 안 될 무언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고전적인 바이킹 전사는 85% 켈트족 혈통이었습니다. 남성 조상을 추적하는 Y 염색체는 하플로그룹 RA151이었는데 이는 스칸디나비아가 아니라 영국 제도 토착민의 특징입니다. 청동기 시대부터 이곳에 살아온 혈통이죠. 모계 혈통인 미토콘드리아 DNA는 H1AI1이었는데 이 역시 토착민의 특징이며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은 현지 여자와 결혼한 바이킹이 아닙니다. 혼혈도 아니고요. 완전히 오크니 제도 토착민인데 어쩌다 보니 바이킹 무덤에 바이킹 무기와 바이킹 매장 풍습대로 묻힌 겁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VK201, 버카운티 출신의 또 다른 바이킹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역 유전학 바이킹 무덤 유물. 이 무덤은 서기 외서 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러한 패턴이 훨씬 더 오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브로로드의 VK203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기시대 유물이며 픽트족 DNA와 노르드식 매장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밝혀낸 논문은 2020년 9월 16일 네이처에 발표되었습니다. 바이킹 세계의 인구 유전체학, 지루하게 들리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발굴된 442개의 고대 유전체를 분석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바이킹 DNA 연구입니다. 6년간의 연구 끝에 아쇼트 마르가리안, 다니엘 로슨, 마틴 시코라 3명의 공동 제1저자를 포함해 80명이 넘는 연구진이 참여했습니다.
코펜하겐,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스톡홀름에 있는 연구소들, 그리고 데이터표 속에는 폭탄과 같은 사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크니 제도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북부 섬 전역에서 유전적으로 픽트족과 유사한 바이킹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실제 스칸디나비아인보다 더 훌륭한 부장품을 함께 묻었습니다. 그들은 명백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전체 프로젝트를 이끈 에스커 빌레르슬레프 교수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역사책은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과학자가 역사책이 틀렸다고 말한 게 언제였습니까? 수정이 필요하지도 않고 미묘한 차이를 고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브리스톨의 다니엘 로슨 박사는 훨씬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유전적으로 영국인 부모를 둔 바이킹 매장 유골이 오크니 제도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인 부모 2명, 바이킹 매장. 잘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머리를 아프게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들은 또한 현재의 스칸디나비아인 노르웨이에서 이러한 켈트족 바이킹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일부 픽트족이 스코틀랜드에서만 바이킹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바이킹의 본고장에 정착하여 존경받는 장례식을 치르고 동등한 존재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들은 바이킹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150년간 바이킹 고고학은 단순했습니다. 노르드 브로치가 발견되면 바이킹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이고, 스칸디나비아 검이 발견되면 바이킹 매장지 벨을 이용한 장례식이 열리면 분명 바이킹의 흔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바이킹 시대의 연대기 전체가 이러한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박물관 전시물, 모든 교과서, 모든 다큐멘터리가 그렇습니다. 모두 노르드 유물이 곧 노르드 사람을 의미한다는 생각에 기반합니다. 1970년대 북후아 발굴에서는 픽트족 구조물 위에 지어진 전형적인 바이킹 장곡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연히 바이킹이 픽트족을 대체했다는 거죠. 샌데이 섬의 스카르에서 발견된 유명한 배 매장 유적도 있습니다. 세 사람이 배와 함께 묻혔습니다. 검, 방패, 게임말들. 누가 봐도 노르웨이 가족 같죠? 아닙니다. 모든 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바이킹식 잔곡이 노르웨이 건축 양식을 배운 픽트족이 지은 것이라면 어떨까요? 배 모양의 매장지가 스칸디나비아 풍습을 받아들인 현지인들의 것이라면요? 스코틀랜드에서 발견된 모든 바이킹 유물이 문화적으로는 노르드족의 영향을 받았지만 유전적으로는 픽트족의 특성을 유지한 토착민들이 사용했던 것이라면 어떨까요? 아시다시피 픽트족이 얼마나 완전히 변신했는지 알게 되면서 그들이 놀라운 변신을 하기 전에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그림을 그린 사람들을 쓰게 된 계기입니다. 바이킹이 도착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정교한 문명을 깊이 파헤쳐 봅니다. 그들의 석조 요새 학자들을 여전히 당혹스럽게 하는 신비로운 상징들, 스코틀랜드를 유럽 대륙과 연결했던 해상 네트워크. 이들은 결코 미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생존을 위해 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 뛰어난 전략가들이었습니다. 이 책은 그들의 진정한 업적부터 마지막 변모까지 모든 것을 탐구합니다. 또한 픽트족 유골의 동위연소 분석을 바탕으로 한 특별한 레시피 모음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신술사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 그대로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 65% 할인 중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사람들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다면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회의론자들은 DNA 분석을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오염됐을 수도 있고 잘못된 결과일 수도 있잖아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탄탄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구팀은 조상 분석을 위해 전장 유전체 시퀀싱, F4 통계, QPADM 모델링, 혼합 분석 등 6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분석, IBD 세그먼트, PC, A 클러스터링. 이런 용어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모든 분석 결과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스칸디나비아 계통이 아니라 지역 계통의 유전적 특징을 보인다는 거죠. 총 442명의 유전자를 분석했는데 이건 표본이 아니라 전체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입니다. 그들은 알려진 픽트족 유적지, 알려진 노르웨이 유적지, 철기시대 영국 유적지에서 나온 대조군을 사용했습니다. 그 패턴은 명백합니다. 오크니 바이킹은 노르웨이인이 아니라 철기시대 영국인과 같은 그룹에 속합니다.
그들의 모계와 북의 혈통 모두 지역적입니다. 이것은 의견이 아닙니다. 이건 수학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픽트족과 노르웨이인이 유전적으로 비슷했을지도 몰라 라고 말하기 전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연구는 명확하고 뚜렷한 유전적 특징을 보여줍니다. 스칸디나비아인들은 수렵채집인 조상, 아나톨리아 농경민 조상, 스텝 목축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정한 유전적 표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픽트족은 다른 비율, 다른 유전적 표지자, 그리고 DNA에 새겨진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노르웨이인과 나이지리아인을 쉽게 구별할 수 있듯이 그들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오크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제 이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킹은 700년대 후반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약탈하고 파괴했으며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픽트족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저항하다 죽음을 맞이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거나. 하지만 암흑시대의 사업가 기질을 보인 일부 영리한 픽트족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노르만족 침략자들은 지역 사정에 밝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좋은 항구는 어디일까? 어떤 족장들이 금을 가지고 있을까? 폭풍은 언제 오는가? 이런 걸 아는 픽트족 안내인은 정말 귀중하다. 양쪽 공동체와 협상할 수 있는 픽트족 전사는 값을 매길 수 없다. 현지에서 노르만족의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픽트족 귀족은 단순한 생존 문제가 아니라 사업 모델이다. DNA 증거는 이것이 점진적인 문화 혼합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특정 개인과 가족들이 노르드 정체성을 급격하게 그리고 대대적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한 세대 만에 이러한 픽트족과 바이킹이 섞인 모습은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를 구사하며 노르딕 복장을 입고 노르딕 풍습을 따르며 약탈에 나선다. 외부인에게는 그들이 바이킹으로 보이고 그들 스스로도 바이킹이다. 그들의 진정한 유산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는 1000년 동안 침묵을 지켜온 DNA뿐이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가정을 산산조각 내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유전적으로 픽트족 혈통을 가진 이들 바이킹 중 일부는 결국 노르웨이, 즉 바이킹의 모국이자 근원지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용인된 정도가 아니라 존엄한 장례식을 치르며 존중받았습니다. 스칸디나비아 혈통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노르웨이인들에게 존경받으며 매장될 만큼 바이킹으로 여겨질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시점에 이르러 바이킹은 혈통이 아닌 직업이 되었습니다. 상인이나 용병처럼 말이죠. 실제로 사가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계는 아일랜드 바이킹, 슬라브 바이킹, 핀란드 바이킹 등 역사가들이 외국 별명을 가진 스칸디나비아인이라고 추정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그대로 바이킹 사업에 성공한 전문가들이었다면 어떨까요? 마틴 시코라 박사는 이를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남유럽 혈통, 아시아 혈통, 그리고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혼혈 바이킹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팀은 이탈리아와 우크라이나 출신의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유전적으로 유럽인보다 동아시아인에 더 가까운 사미족 혈통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노르웨이의 바이킹으로 묻혔습니다. 항해하고 싸우고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유전자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오크니 제도의 DNA 검사 결과는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합니다. 오늘날 오크니 제도 주민들은 25%부터 30%까지가 스칸디나비아계입니다. 인구 대체에서 예상되는 70%부터 80%까지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노르웨이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아이슬란드나 거의 스칸디나비아인으로 구성된 페로 제도와 비교해보세요. 그곳들은 진정한 의미의 식민지화였습니다. 오크니 제도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오크니 제도에 존재하는 스칸디나비아 혈통은 대부분 소수의 남성 계통에서 비롯되며 이는 대규모 정착민 집단이 아니라 자녀를 많이 낳은 소수의 고위층 노르드인, 즉 백작과 그의 수행원들을 시사합니다. 바이킹은 픽트족을 몰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섭함으로써 오크니 제도를 정복했습니다. 이는 기업 인수와 프랜차이즈 확장의 차이입니다. 연구는 주로 남성 매장지에 초점을 맞췄지만 여성 무덤 역시 그에 못지않게 혁명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노르드식 타원형 브로치를 착용한 픽트족 여성들은 바이킹 여성 유물 중 가장 특징적인 유물입니다. 지역 여성들은 북유럽 관습에 따라 스칸디나비아 부장품과 함께 매장되었고 그들의 자녀들은 바이킹으로 길러졌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는 단순히 전사들이 편을 바꾼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 온 공동체가 생존 전략으로 바이킹 정체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고하기 결코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소규모 바이킹 전사 집단이 그토록 광활한 영토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들이 지배한 것이 아닙니다. 현지인들이 바이킹의 방식을 이용하여 영토를 통제했습니다. 바이킹 유적지가 이전 문화와 연속성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관리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이킹 문화는 어떻게 군대의 행군 속도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갔을까요? 침략이 아니라 수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픽트족은 바이킹이 도착하면서 사라지고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고 노르만 정착민으로 대체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사실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성공적으로 변모해서 우리는 1000년 동안 그들을 바이킹이라고 불러왔죠. 그들은 패배한 것처럼 보임으로써 승리했고 사라진 것처럼 보임으로써 살아남았으며 정복자처럼 됨으로써 정복자를 정복했습니다. 정말 천재적인 전략이죠. 군사적으로 바이킹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 강합니다. 그들을 오래 버틸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여기에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합류하고 그들처럼 되고 결국에는 수적으로 그들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바이킹 시대가 끝날 무렵 오크니 제도의 바이킹 대부분은 유전적으로 픽트족이 됩니다. 정복은 문화적 역전을 통해 뒤집혔습니다. 오크니 제도의 DNA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합니다. 우리는 150년 동안 바이킹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심지어 바이킹이라는 단어의 의미조차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바이킹 검을 든 채 매장된 픽트족은 예외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존재조차 몰랐던 법칙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바이킹은 단순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회였고 직업 경로였으며 삶의 방식이자 생존 전략이었고 충분한 헌신만 있다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브랜드였습니다. 노르만족은 픽트족을 대체함으로써 오크니 제도를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픽트족을 개종시키고 그들이 가진 것보다 더 크고 더 수익성이 높고 더 강력한 집단에 속하도록 제안함으로써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픽트족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너무나 완벽하게 수용해서 그들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한때 다른 존재였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바이킹이라는 정체성을 너무나 완벽하게 위장해서 100년이 넘도록 고고학자들을 속여왔습니다. 이제 DNA 기술 덕분에 우리는 그들의 1000년 묵은 위장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크니 제도의 바이킹은 픽트족이었습니다. 픽트족은 바이킹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정복은 개종이었고 침략은 초대였으며 대체는 옷 갈아입는 것에 불과했다. 노르만 검을 들고 약탈을 일삼으로 나선 픽트족 농부의 아들은 자신의 유산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유산을 적응시키고 변화를 통해 살아남고 승자의 편에 합류함으로써 승리한 것이다. 그의 DNA는 픽트족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았지만 그의 문화는 바이킹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두 문화를 모두 물려받아 그 차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그의 유해를 발굴하고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중세 역사상 가장 놀라운 반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이킹은 적을 포섭함으로써 승리했고 픽트족은 정복자들에게 합류함으로써 승리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바이킹을 약탈하러 나타나는 자들이라고 인정함으로써 이득을 받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장악하는 자가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픽트족 바이킹은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장악해서 우리는 그들이 스칸디나비아인이라고 믿게 된 겁니다.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정체성 전환입니다. 이 조사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유럽 전역에서 더 많은 바이킹 매장지가 발굴되는 대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결과는 기존의 가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픽트족이 놀라운 변화를 겪기 전에 진정한 이야기를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채색된 사람들을 6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다운로드 상품은 즉시 이용 가능하며 그들의 신비로운 상징부터 해상 지배력, 웅장한 건축물, 그리고 역사를 속이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또한 결제 시 독점 레시피 모음집도 함께 제공됩니다. 동위원소 분석을 기반으로 한 진짜 픽트족 음식입니다. 모든 구매는 과거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픽트족은 바이킹과 합류한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복자가 되면서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일까요?